스티븐 유의 사례를 지켜보며 저는 한국의 군복무 의무와 그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존중심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외국인이지만 한국 정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한국이 이런 가치를 꿋꿋이 지켜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테디우스입니다. 제가 군복무를 위해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실 저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어요. 한국은 그저 또 하나의 임무 수행지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교통체계에 적잖이 놀랐어요. 제가 기대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발전된 사회라는 것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군과의 첫 번째 공동훈련에 참여했을 때 그들의 태도와 자세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모든 동작을 일사불란하게 해냈고 각자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보였어요. 한국군의 표정은 항상 진지했고 모든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들과 함께 싸운다면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체력과 인내심은 놀라울 정도였어요. 아무리 힘든 훈련이더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지만 한국군을 보며 이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한국군 병사와 간단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 복무를 해야 하니까요.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제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원 입대가 일반적이고 군 복무는 선택사항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남자라면 누구나 군 복무를 해야 하고 그것이 국가를 지키는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사회의 질서와 공동체 의식이 더욱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켰고 공공장소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특히 군인들이 훈련 중에 보여준 철저한 자세는 그들의 국가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미국 군인으로서 군대가 개인에게 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군복무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전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임무에 대한 책임감을 철저하게 다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태도는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고 제 자신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군과의 훈련에서 더욱 집중하고 그들로부터 배울 점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그들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지 전투 기술이나 체력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 그리고 그 헌신에서 나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힘이자 동력이었어요. 한국에 주둔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할 때마다 매일 새로운 경험을 했고 한국 사람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나라를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자부심이 단순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가 아니라 그들이 쌓아온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깊은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공동체를 중시하는지를 자주 목격했어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제가 앉아있던 자리 근처에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타셨습니다. 제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곧바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미국에서도 가끔 보긴 했지만 이곳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젊은 남성의 행동은 단지 예의범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어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목격하며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그 속에서 개인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개인의 성취보다는 집단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이 더 큰 가치를 지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군 복무가 있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그들이 성인이 되었다는 중요한 신호였어요. 그들은 군 복무를 통해 성숙해지고 국가에 기여하는 애국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자부심은 단순히 그들이 속한 나라가 발전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발전에 자신들이 직접 기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 전체에 걸쳐 강하게 퍼져 있었고, 특히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게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국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자신도 이 나라의 강한 애착을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제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지내면서 우리는 모두 이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그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 자라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K-팝 음악을 듣고 한국 음식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가 제 딸에게 주는 신선함과 열정은 저에게도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결국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몇 년 뒤 제 복무 기간이 끝나고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저 또 다른 해외 파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배웠고, 한국군이 보여준 책임감과 자부심은 제가 군인으로서 가진 긍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제 딸 자라 역시 한국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라는 이미 한국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한국 문화와 언어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자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특히 자라는 한국에 대한 열정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첫날부터 딸은 K-팝 음악을 틀어놓고 한국 드라마를 연달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자라가 한국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한 나라에 몰입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자라는 더 이상 단순한 취미로 한국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라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깊이 빠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루는 저녁 식사 중에 자라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놀랐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자라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라의 표정을 보니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자라는 한국의 문화, 언어, 교육 시스템에 감동받았고 그곳에서 유학을 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자라가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었지만 한국에 대한 자라의 열정을 존중해주기로 결심했어요. 유학을 결심한 후 자라는 한국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라는 이미 한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늘고 있었어요. 저는 딸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딸이 한국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믿었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떠난 자라는 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제 딸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어요.
한국의 대학은 미국과는 다르게 철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학생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잘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저는 딸이 한국에서 점점 더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는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자라가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 남자는 한국군 복무를 성실히 마쳤고 자라에게 진심으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라는 그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그가 보여준 강한 자부심에 반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라의 결혼 소식을 듣고 난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어요. 자라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려고 한 것은 제게 여러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라가 결혼할 남자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가득한 인물이었어요. 자라가 저에게 종종 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의 헌신적인 태도와 가족을 향한 사랑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 봤던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책임감이 강했고 자신이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태도에 깊이 감명받았기 때문에 자라가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는 사실에 대해 안심할 수 있었어요. 자라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이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유 한국에서는 유승준으로 알려진 K-팝 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인물로 그로 인해 한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에 다시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그 결정을 부당하다고 생각해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사건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스티븐 유라는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복무할 당시 그가 이미 한국을 떠난 후였고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복무하는 동안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미국 내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의 과거와 병역 기피 논란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에 대한 제 감정은 점차 실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복무할 때 경험한 것은 한국의 모든 남성들은 성인이 되면 반드시 군 복무를 해야 했고 그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의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군과의 훈련을 통해 그들의 헌신과 책임감을 직접 목격했었어요. 그런데 스티븐 유라는 사람이 그런 중요한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을 떠난 것은 그들이 쌓아온 모든 가치를 배신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비자 소송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시도를 하는 동안 저는 그가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어요. 스티븐 유는 한국 군인들에게 그리고 그 나라에서 성실히 군복무를 마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국의 군인들은 모두 나라를 지키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그것을 국가와 사회에 대한 헌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헌신을 외면하고 도망간 것이었어요. 2019년 한국 대법원에서 스티븐 유의 입국 금지 결정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나왔을 때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가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소식이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그에 대한 반감이 강했어요. 많은 한국인들은 그가 입국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저 역시 그들의 감정에 공감했습니다. 그가 입국한다면 이는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고 한국인들이 가진 자부심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스티븐 유 사건은 저에게 한국의 군 복무와 그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군인들의 헌신과 책임감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 군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그들이 보여준 자부심은 그보다 훨씬 깊고 강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의 비자 발급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을 보며 저는 그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자라가 결혼한 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를 자주 가졌습니다. 매년 한국을 찾을 때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실감했어요. 한국은 이미 제가 복무했을 때도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후에도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첨단 기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화된 생활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 면에서는 한국이 더 앞서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지내던 시절에도 느꼈지만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매우 철저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는 나이든 어른이나 임산부를 위한 자리가 항상 비워져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교통체계는 매우 정교하게 운영되었으며 대중교통의 효율성은 미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라의 남편은 한국의 여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주 설명해 주었고 그는 한국 사회의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시스템에 대해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그런 태도는 제가 한국에서 군인으로 지낼 때 느꼈던 자부심과 맞닿아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발전된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시민과 시스템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라와 그녀의 남편은 한국에서 생활하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자라가 한국어를 배워나가면서 그들의 소통은 더 깊어졌고 남편 역시 미국의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배워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조화롭게 융합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어요. 그들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나라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라가 결혼하고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긍정적인 평가가 확고해졌어요. 한국은 단지 제가 복무했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제 가족의 일부가 된 나라였습니다. 자라의 남편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자라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큰 안도감을 느꼈고 저는 제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한국의 놀라운 발전 속도와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그 변화의 폭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특히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며 이 나라의 끊임없는 성장 의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마치 미래를 미리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얼마나 빠른지 깨달을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서울의 어디서든 휴대폰을 통해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이 고화질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공공 서비스는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병원을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진료 예약부터 처방전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처리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이 낯설었지만 곧 그 편리함에 완전히 반해버리게 되었죠. 한 번은 갑자기 아팠을 때 새벽에 병원에 가야 했는데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진료 후 바로 근처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공공 서비스가 오프라인으로 처리되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디지털 인프라가 매우 발달한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쇼핑을 하고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었어요. 이런 편리함은 제 일상생활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발전 속도와 기술적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시민의식과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매번 실감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규칙을 잘 지켰어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어폰을 사용했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버스에서 실수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황급히 통화를 끊은 적이 있어요. 그때 옆자리의 한국인이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어폰을 빌려주셨죠. 그 작은 친절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한국인들의 배려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점은 거리의 청결함이었어요. 쓰레기통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거나 적절한 장소를 찾아버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어요. 이 모든 것은 한국 사회가 공동체로서의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딸 자라도 한국의 이런 효율성과 질서를 높이 평가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공공 서비스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되는지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결혼 후 행정 절차를 밟으면서 모든 것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었다고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일주일, 심지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 행정 처리가 한국에서는 며칠 만에 끝나는 것을 보며 저 역시 한국이 얼마나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라는 특히 한국의 배달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언제든 원하는 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받을 수 있다는 점이 그녀에겐 마치 마법 같았대요. 한 번은 늦은 밤에 갑자기 생일 케이크가 필요해서 주문했는데 놀랍게도 1시간도 안 되어 케이크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자라로 하여금 한국 생활에 더욱 애착을 갖게 만들었죠. 한국에서의 발전은 단지 기술적 혁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사회적 가치관과 시민의식, 그리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그 발전의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에 대한 한국인들의 철저한 태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복잡해 보이는 분리수거 규칙을 모두가 성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며 환경 보호에 대한 그들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적 가치관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은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이 한국을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의 이런 모습은 제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우리 미국 사회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스티븐 유가 다시 한번 한국에 입국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 번째로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서 그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그 결정을 강하게 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결정이었어요. 2002년 그 당시 그가 한국 국민들 앞에서 군 복무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던 점을 떠올리면 그가 보여준 행동은 배신 그 자체였어요. 한국에서 군 복무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는 국가에 대한 헌신과 자부심입니다. 그들은 자국을 위해 싸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고 그들의 책임감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유는
그 모든 가치를 배신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해 병역을 피했어요. 그가 한국을 떠나면서 남긴 상처는 단순히 군 복무를 피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한국 남성들이 성실히 지켜온 자긍심과 책임감을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벌인 법적 투쟁은 한국 사회와 그들의 가치관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려고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은 법보다 대중 감정에 좌우된 결정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지만 저는 한국의 결정을 옳다고 생각해요. 대중 감정이라고 하지만 그 감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국가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책임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은 그들의 군 복무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22년이 넘도록 스티븐 유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비자 신청을 반복하며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그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이 그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한국에서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들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스티븐 유와 같은 사람이 입국해 그들이 지킨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도 그의 비자를 거부하며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결정이 단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지 복무했던 나라가 아니라 가치와 책임감이 강하게 살아 숨쉬는 나라예요. 스티븐 유의 사례를 지켜보며 저는 한국의 군 복무 의무와 그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존중심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외국인이지만 한국 정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한국이 이런 가치를 꿋꿋이 지켜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의 어느 식당. 직장인들이 즐겁게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스위스에서 파견 온 여성도 함께 회식을 즐기고 있는데요. 그때 식당 사장님이 테이블로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 주고 스위스 여성은 식당 사장님이 가져온 음식을 보자마자 한국 음식 너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안네 밀러예요. 스위스 취리히의 한 다국적 기업에서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능력을 자부하며 유럽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왔어요. 화려한 도시 취리히의 세련된 사무실에서 일하며 매일 아침 알프스에 눈 덮인 봉우리를 바라보며 출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유럽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이 제 자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에 약간 긴장했죠. 상사는 저에게 1년간 한국 지사로 파견 근무를 가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제안에 당황했어요. 제게 한국은 단지 삼성과 현대, 그리고 K-팝 정도로만 알려진 먼 나라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내심 아시아 국가들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럽보다 뒤떨어진 곳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마지못해 수락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한숨을 쉬었죠. 편안한 제 아파트, 좋아하는 카페, 주말마다 가던 미술관들을 1년간 못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우울해졌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1년만 견디자라고 다짐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깨끗해서 조금 놀랐죠. 하지만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게 새롭고 혼란스러웠죠.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기차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거예요. 게다가 속도가 엄청 빨랐죠. 스위스에서도 이런 서비스는 본 적이 없었어요. 열차에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첫 인상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한국 지사의 직원들과 만났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죠.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누구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환호도 환영의 말도 없었죠. 그저 공손한 미소뿐이었어요. 그들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도와주겠다는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의실의 설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초고화질 대형 스크린, 화상회의 시스템, 심지어 음성인식회의록 작성 시스템까지 있었죠. 스위스 본사보다 훨씬 첨단 장비들이었어요. 첫 회의에서 제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제시했어요. 유럽에서 성공했던 마케팅 전략들을 소개하고 한국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설명했죠. 그러나 한국 직원들은 제 제안에 대해 즉각적인 동의나 반대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토해보겠습니다라는 모호한 대답만 들었죠. 왜 이렇게 소극적인 거지? 내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유럽에서는 회의 중 활발한 토론과 의견 교환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곳의 분위기는 너무 달랐어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을 둘러보는데 또 다른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책상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개인의 공간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직원들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즉석에서 미니 회의를 열었죠. 의사결정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제 고정관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10분 만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너무 빨리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스위스의 레스토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며칠 뒤 팀원들과 회식에 참석했어요. 한국의 회식 문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사가 술을 따라주는 것, 연장자부터 음식을 집는 것, 끊임없이 건배를 외치는 것 등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특히 소주라는 독한 술을 계속 권하는 문화가 불편했습니다. 이게 무슨 구시대적인 관습이람. 이런 식으로는 효율적인 업무가 불가능해.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술을 거절하려고 했지만 팀원들의 눈치가 보여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전날 밤늦게까지 회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들이 정시에 출근하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들의 피곤한 표정과 늦은 퇴근 시간을 보며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이렇게 야근이 많아서야 어떻게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빠른 속도와 효율성에 감탄하면서도 이런 조직 문화가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 회사의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오후에는 이미 실행되고 있었죠.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어디서 오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혼자 서울을 돌아다녀 봤어요. 번화가의 네온사인,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그리고 어디서나 들리는 K-팝 음악.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엄청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려는데 현금을 내자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아직도 많은 가게에서
현금만 받는 곳이 많아서 신기했습니다. 이런 편리함에 점점 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한국에서 생활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번역 앱이 실시간으로 꽤 정확한 번역을 해주었어요. 심지어 음성 인식으로 대화를 번역해주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이런 도구 덕분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크게 어렵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나고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 제안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표면적으로만 좋아 보였어요. 회의에서 제 의견을 말하면 항상 검토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만 들었고 실제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팀원인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는 영어를 잘해서 종종 대화를 나누곤 했죠. 김 과장은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팀의 합의와 상사의 승인이 중요하다는 것, 직접적인 의견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무례함이 아니라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요. 김 과장의 말에 처음으로 제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김 과장의 설명을 들으며 제 편견에 대해 부끄러워졌어요. 이 대화는 제 한국 생활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제 자세를 돌아보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 과장과의 대화 이후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요.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한국의 역사 유적지와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편리함에 더욱 놀라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어 학습 앱을 사용해 봤는데 인공지능이 제 발음을 교정해주고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사용하던 언어 학습 앱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또 한 번 놀란 것은 배달 문화였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거의 모든 것을 배달시킬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심지어 새벽에 급하게 필요한 물건도 몇 시간 내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였어요. 이런 편리함이 일상이 된 한국 사회를 보며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대중교통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지하철과 버스가 완벽하게 연계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죠.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편리했어요. 심지어 택시도 앱으로 쉽게 호출할 수 있고 경로와 요금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오히려 많은 면에서 한국이 스위스보다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생활 3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한국 음식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음식 문화들이 있었죠. 특히 산낙지라는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어요. 어느 날 저녁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갔습니다. 분위기 좋은 해산물 전문점이었죠. 모두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식당 사장님이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 접시 위에는 잘게 썬 낙지가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동료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산낙지예요. 아직 살아있는 낙지를 먹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살아있는 생물을 그대로 먹는다니 너무 잔인하고 비위생적으로 느껴졌죠. 동물 학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못 먹겠어요. 이건 너무 잔인해요. 테이블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어요. 동료들은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화장실로 도망치다시피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진정하고 있을 때
김 과장이 따라와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 마리안네 씨, 괜찮아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 과장은 산낙지 문화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오래전 어촌에서 시작된 이 음식은 신선한 해산물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로 영양가도 높고 건강에도 좋다고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낙지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식간에 자르는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도 알려주었죠. 물론 이 문화가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한국인 중에도 산낙지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 문화의 일부이고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죠. 김 과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이 문화를 판단했는지 깨달았어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죠. 테이블로 돌아와 저는 동료들에게 사과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직접 먹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문화를 존중하겠습니다. 이 말에 동료들은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그들은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해요. 그 후로 우리는 한국과 스위스의 음식 문화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식민지 시대, 한국 전쟁, 그리고 급속한 경제 발전. 이런 역사적 배경이 현대 한국 사회와 문화를 형성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빠른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어디서 왔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점차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궁의 우아한 건축물, 한복의 세련된 디자인, 한식의 다양한 맛에 감동하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의 정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회식 문화도 이제는 팀의 결속력을 다지는 중요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과도한 음주는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동료들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워졌죠. 한국 음식에 대한 저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맵고 자극적인 맛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김치와 된장찌개를 즐기게 되었죠. 특히 삼겹살과 소주의 조합이 의외로 맛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동료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나누는 대화는 이제 제가 가장 기대하는 시간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업무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전에 팀원들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죠. 한국식 소통 방식을 배우면서 직접적인 표현 대신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익혔어요. 예를 들어, 이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아요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다른 방법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니 팀원들의 반응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또한 한국식 업무 방식의 장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였던 긴 회의 시간이 실은 모든 팀원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단순한 비효율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헌신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한국 기업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정시 퇴근을 장려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하는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주말에는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부산의 해운대 해변, 경주의 불국사,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각 지역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런 여행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 나라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졌어요. 특히 한국의 산과 바다가 공존하는 풍경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북한산에 올라 도시 전경을 내려다보며 자연과 현대 문명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했죠.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며 한국 불교의 정신적 깊이를 느꼈어요. 이런 경험들은 스위스의 알프스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계절 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봄의 벚꽃, 여름의 푸르른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각 계절마다 뚜렷한 특징이 있어 마치 1년에 4번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 같았죠. 특히 가을의 단풍의 모습은 자연이 아름다운 스위스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를 조화롭게 융합하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고궁을 방문했을 때 AR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과거의 모습을 재현해주는 서비스를 경험했습니다. 전통과 현대 기술의 멋진 조화였어요. 패션 분야에서도 이런 조화를 볼 수 있었어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전통 문양을 활용한 현대적인 패션 아이템들도 눈길을 끌었죠. 한국은 정말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시키는 것 같았어요. 이런 점이 한국 문화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했죠. 6개월이 지나 저희 팀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유럽 시장에 소개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전통을 유럽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달랐어요. 제 유럽 경험과 새롭게 얻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한복의 우아한 선을 현대적 패션에 접목시키는 아이디어, 한국의 전통차를 유럽의 카페 문화와 연결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죠. 이번에는 팀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했어요. 한국식 회의 방식에 따라 모든 팀원의 의견을 경청했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거쳤죠. 제 아이디어를 강요하지 않고 팀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었죠.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유럽 고객들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요소에 큰 관심을 보였고 판매량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특히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 라인은 유럽 패션 위크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한국의 전통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은 유럽의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요. 이 성공으로 저희 팀은 회사 내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도 한국 지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성과를 높이 평가했죠.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제가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죠. 팀원들과 이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김 과장이 제게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덕분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생활의 장점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특히 생활의 편리함은 정말 놀라웠죠.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빠른 배달 서비스, 효율적인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을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스위스로 돌아가면 이런 편리함을 어떻게 포기하지?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도 인상적이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빠르게 시도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곧바로 적용하는 모습이 신선했죠. 스위스의 신중하고 느린 의사결정 과정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안전한 사회 분위기도 큰 장점이었어요. 늦은 밤에도 혼자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을 확률이 높다는 점 등이 정말 좋았죠. 이런 안전함을 당연하게 여기곤 했는데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니 새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생겼어요. 한국의 빠른 속도와 경쟁적인 분위기에 적응하다 보니 스위스로 돌아가면 오히려 적응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죠. 아침에 출근길에 마시는 따뜻한 미숫가루, 점심 식사 후 동료들과 나누는 커피 한 잔, 퇴근 후 한강공원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제게 소중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이제는 다른 문화를 대할 때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죠. 한국 문화 속에서 발견한 공동체 의식, 어른에 대한 공경, 빠른 변화에 대한 적응력 등은 제가 본받고 싶은 부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스위스가 한국을 따라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특히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 등은 스위스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배운 많은 것들을 스위스에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하면 정말 멋진 결과가 나올 것 같았죠. 이런 제 생각을 동료들과 나누었더니 그들도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마지막 날 팀원들이 저를 위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한국식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며 지난 1년을 회상했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편견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채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제 시야가 넓어졌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이제 저는 한국을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파견을 마치고 스위스에 돌아갔는데 저는 한국의 편리함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24시간 편의점, 빠른 배달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모바일 결제. 이런 것들이 없으니 일상생활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취리히의 거리를 걸으며 문득 서울의 활기찬 밤거리가 그리워졌어요. 스위스의 조용하고 정돈된 풍경이 전에는 편안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왠지 모르게 적막하게 느껴졌죠. 한국에서의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변화를 느꼈어요. 한국에서 익힌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죠.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스위스의 느린 템포가 답답했습니다. 주말이면 한국 음식점을 찾아 김치찌개를 먹으며 향수병을 달랬어요. 한국에서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와 가슴이 아팠어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자꾸 한국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요. 한국의 이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에요라는 말을 자주 했죠. 동료들은 처음에는 관심 있게 들었지만 점점 지루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한국의 마음을 뺏겼는지 깨달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이제 한국은 제 인생의 큰 부분이 되었고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상사가 저를 불러 이번에 다른 프로젝트로 한국지사 2년 파견을 제안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인을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파견 가게 되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상사의 제안을 듣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네, 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제 목소리에 담긴 열정과 기쁨을 숨길 수 없었죠. 상사는 제 반응을 보고 미소 지으며 한국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나 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했어요. 서울의 밤거리를 걷는 모습, 동료들과 함께 회식하는 장면,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어요. 다음 날부터 바로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1년 전과는 달리 모든 것이 즐거웠어요. 짐을 싸면서
한국에서 필요할 물건들을 하나하나 고르는 것조차 행복했죠. 한국어 책을 다시 펴들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한국 뉴스를 찾아보며 최근 소식들을 확인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제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에 가기 싫어했잖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었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한국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어.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2년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요. 한국어 실력도 더욱 향상시켜서 동료들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고 한국 사회에 더 깊이 융화되고 싶어요. 다음 주에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네요.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